인류의 역사를 뒤바꾼 가장 거대한 사건을 꼽으라면 무엇이 있을까요? 불의 발견이나 바퀴의 발명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많은 고고학자와 역사학자들은 주저없이 농경의 시작을 꼽습니다. 매일같이 짐승을 사냥하고 열매를 줍기 위해 끊임없이 이동해야 했던 인류가 드디어 한 곳에 정착하고 인구를 폭발적으로 늘리며 마침내 문명이라는 거대한 사회 시스템을 탄생시킨 결정적 계기가 바로 흙을 파고 씨앗을 뿌리는 농사였기 때문이죠. 우리는 흔히 농경의 기원이라고 하면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중동의 비옥한 초승달지대나 중국의 양쯔강 유역을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문명의 발상지라는 타이틀이 주는 무게감 때문일 텐데요. 그런데 만약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벼농사의 흔적이 중국도 인도도 중동도 아닌 바로 이곳 대한민국 충청도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면 믿어지시나요? 심지어 기존의 학계가 가지고 있던 세계 최고 기록을 수천 년이나 훌쩍 앞당긴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수치의 연대라면 말이죠. 오늘의 이야기는 세계 고고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대한민국 충청북도의 작은 마을, 그리고 그곳에서 기적처럼 발견된 세계 최고의 벽시, 소로리 벽시입니다.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과거의 인류는 철저히 자연의 자비와 흐름에 순응하며 살았습니다. 수만 년 동안 이어진 빙하기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 인류는 매머드나 털코뿔소 같은 거대한 동물들의 뒤를 쫓아 끝없이 대륙을 이동하는 수렵 횟집 생활을 이어갔죠. 이 시절의 삶은 매일매일이 생존을 건 투쟁이었습니다. 오늘 사냥에 실패하거나 운 나쁘게 포식자를 만나면 내일 당장 온 가족이 굶어 죽어야 하는 대단히 가혹하고 불안정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약 1만 5천 년 전을 기점으로 길고 길었던 빙하기가 서서히 끝나고 지구의 기온이 따뜻해지는 간빙기가 찾아오면서 생태계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얼음이 녹아내리고 따뜻한 비가 내리면서 척박했던 땅에 풀과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나기 시작했고, 기후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몸집이 거대한 동물들은 점차 멸종의 길을 걷게 되죠. 인류는 이제 위험하고 불확실한 대형 사냥감 대신 주변에 널려있는 새로운 식량 공급원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이때 인류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숲과 들판에 자라나는 유독 알갱이가 굵고 영양분이 풍부한 특정 식물들이었습니다. 서양에서는 그것이 밀과 보리였고 동양에서는 바로 벼였죠. 특히 벼는 밀이나 보리에 비해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대단히 효율적인 작물이었습니다. 밀을 한 알 심어서 20에서 30알 정도를 얻는다면 벼는 하나를 심으면 100알 이상을 거뜬히 수확할 수 있는 엄청난 생산성을 자랑했으니까요. 이런 압도적인 식량 부양 능력 덕분에 동아시아 지역은 일찍부터 거대한 인구를 형성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고도로 발달한 거대한 사회와 국가들을 탄생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벼농사가 언제, 어디서 처음 시작되었는지는 아시아 국가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국가적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특히 중국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자신들의 땅이 벼농사의 발상지라고 굳게 믿었고, 막대한 자본을 들여 전 세계에 그렇게 알려왔습니다. 실제로 중국 후난성의 위찬옌 동굴이나 저장성의 허무드 유적 같은 곳에서는 대략 8,000년에서 1만 2,000년 전의 벽시들이 대거 발굴되기도 했죠. 중국 학자들은 이 유적들을 근거로 양쯔강 유역이 벼농사의 기원지임을 세계에 알렸고, 세계 고고학계도 자연스럽게 이 주장을 정설로 인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그보다 한참 뒤인 기원전 1000년에서 2000년 전쯤 청동기 시대에 이르러서야 중국으로부터 벼농사를 전해 받았다고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농경 기술의 수혜자일 뿐이라는 것이 오랫동안 굳어진 역사적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1998년 이 모든 상식을 완전히 산산조각내는 믿기 힘든 발견이 대한민국의 한 평범한 시골 마을에서 일어납니다. 당시 충청북도 청원군 옥산면 소로리, 현재의 행정구역으로는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소로리 일대에서는 오창과학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대규모 토목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규모 건설공사를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문화재 지표 조사를 거쳐야 하는 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땅속 깊은 곳에 묻혀 있을지 모르는 중요한 유적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죠. 당시 충북대학교 박물관의 이용조 교수를 단장으로 한 한국선사문화연구원 발굴단이 소로리 지역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그 누구도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흔히 볼 수 있는 조용한 농촌 마을이었고 역사에 기록될 만한 거창한 유물이 나올 만한 지형적 특징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굴삭기로 조심스럽게 땅을 파 내려가던 발굴단은 지하 깊은 곳에서 아주 특이하고 검은 지층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토탄층이었습니다. 토탄층이란 과거에 늪지대나 무릉덩이였던 곳에 식물의 줄기나 잎, 나무의 잔해들이 켜켜이 쌓인 뒤 그 위로 지늘기 두껍게 덮이면서 산소가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형성된 흑갈색의 지층을 말합니다. 흙 속에 산소가 없으니 유기물을 분해하는 미생물이 활동하지 못하고 그 결과 식물들이 완전히 썩지 않은 채 수만 년 동안 서서히 탄화되며 굳어버린 것이죠. 이 토탄층은 고고학자들에게는 그야말로 천연 타임캡슐이나 다름없는 완벽한 보물창고입니다. 공기가 통하지 않는 특수한 환경 덕분에 수만 년 전의 꽃가루나 씨앗, 곤충의 잔해 같은 유기물들이 부패하지 않고 원형 그대로 보존되기 때문입니다. 발굴단은 직감적으로 이곳에 인류의 과거를 밝혀줄 중요한 단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이 축축하고 시커먼 토탄층의 흙을 정성껏 채취해 실험실로 가져와 미세한 채망에 거르고 물로 씻어내며 현미경으로 정밀하게 흙 속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흙더미 속에서 아주 작고 까만 나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조심스럽게 핀셋으로 집어올려 돋보기로 들여다보니 그것은 분명 우리가 아는 벽시의 형태였습니다. 수만 년의 기나긴 시간을 차가운 흙 속에서 견뎌낸 총 127톨의 고대 벽시가 마침내 세상 빛을 보는 경이로운 순간이었죠. 발굴단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주 깊은 토탄층에서 나왔으니 그 연대가 꽤 오래되었을 거라 짐작은 했지만 눈으로 형태를 보는 것만으로는 정확한 나이를 절대 알 수 없었기에 엄밀하고 과학적인 검증 과정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발굴단은 발견된 벽시와 주변의 토탄 샘플을 밀봉하여 서울대학교 연구실을 비롯해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미국의 지오크론 연구소와 애리조나 대학교로 보냈습니다. 현대 과학의 힘을 빌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교차 검증을 의뢰한 겁니다. 몇 달 뒤 미국과 서울대에서 각각 분석을 마치고 도착한 결과 보고서를 받아든 연구원들은 기쁨을 넘어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만 했습니다. 보고서에 또렷하게 적힌 숫자는 3,000년 전도, 5,000년 전도 아니었습니다. 무려 1만 3,000년에서 1만 5,000년 전이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온 겁니다. 심지어 이후에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이 나무의 나이테와 산호초의 성장 기록을 분석해 대기 중의 탄소 농도 변화를 보정하는 최신 탄소 연대 측정 계산법을 개발했는데 이 방식을 적용해 소로리 벽시의 수치를 다시 환산해 본 결과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청주 소로리 벽시의 실제 연대는 무려 약 1만 5천 년에서 1만 7천 년 전으로 훌쩍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원전 1만 5,118년이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절대적인 연대 수치까지 공식적으로 제시되었죠. 이 연대 수치가 인류사에 있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감이 오시나요? 인류가 중동의 비옥한 초승달지대에서 밀과 보리를 심으며 처음으로 농사를 시작했다고 알려진 시기가 대략 1만 년에서 1만 2천 년 전 사이입니다. 중국이 그토록 자랑하며 거대한 박물관을 세웠던 가장 오래된 벽시 유적들도 길어야 1만 2천 년 전후였죠. 그런데 대한민국 충청도 소로리에서 흙을 뚫고 나온 벽시는 그보다 최소 3,000년에서 길게는 5,000년이나 앞선 현존하는 인류 농경 역사상 가장 오래된 씨앗이었던 겁니다. 이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결과가 세상에 발표되자 전 세계 고고학계와 농학계는 말 그대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학설이 등장할 때 늘 그렇듯 처음에는 엄청난 회의론과 날선 의심이 사방에서 쏟아졌죠. 특히 벼농사의 절대적인 종주국을 자처하던 중국 학계의 반발이 대단히 거세고 조직적이었습니다. 그들이 내세운 반박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그 벽시가
1만 5천 년 전의 것이라는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는 과학적 팩트이니 인정하겠다. 하지만 그건 그저 빙하기 시절 수렵 채집을 하며 떠돌던 무리들이 지나가다 우연히 흘린 야생의 잡초의 씨앗일 뿐, 인류가 한 곳에 머물며 의도적으로 농사를 지었다는 증거는 절대 될 수 없다는 주장이었죠. 들판에 굴러다니는 씨앗 몇 개 주었다고 그걸 문명의 척도인 농경의 증거로 삼을 수는 없다는 치밀한 깎아내리기였습니다. 이 집요한 주장을 완벽하게 잠재우고 반박하기 위해서는 소로리 벽씨가 단순한 야생벼가 아니라 인간의 지속적인 손길과 관리를 탄 순화벼, 즉 재배벼의 초기 형태라는 것을 생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 상태에서 스스로 자라는 야생벼와 인간이 의도적으로 기른 재배벼는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기서 식물의 진화에 얽힌 아주 흥미로운 생물학적 사실이 등장합니다. 자연 상태의 야생벼는 오로지 자신의 유전자를 널리 퍼뜨려 번식시키는 것이 유일하고 절대적인 생존 목적입니다. 그래서 가을이 되어 씨앗이 알맞게 다 익게 되면 아주 작은 바람만 불거나 동물이 살짝만 스쳐도 나다리 줄기에서 분리되어 바닥으로 후드득 떨어져 버립니다. 이를 식물학에서는 탈립성이라고 부르죠. 스스로 땅에 잘 떨어져야만 흙 속에 묻혀 이듬해 봄에 새로운 싹을 성공적으로 틔울 수 있으니까요. 식물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고 훌륭한 진화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런 야생벼는 식량으로 삼기에 매우 부적합하고 골칫거리입니다. 가을이 되어 1년 내내 애써 키운 벼를 수확하려고 낯을 대거나 손으로 잡는 순간 충격에 의해 알곡이 전부 진흙바닥으로 떨어져 버리면 거두어 들일 식량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되니까요. 그래서 인류는 오랜 시간 동안 벼를 채집하고 관찰하는 과정에서 아주 희박한 확률로 발생하는 유전자 변이에 주목하게 됩니다. 바로 알곡이 익어도 줄기에 단단히 붙어있는 돌연변이 벼들이었죠. 인류는 이 돌연변이 벼들만 골라서 수확하고 그 씨앗을 잘 보관했다가 다음 해에 다시 심었습니다. 인간이 물리적인 힘으로 훑어내기 전까지는 나달이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벼들만 의도적으로 선택하고 교배를 시킨 것이죠. 이런 기나긴 세월에 걸친 선택적 수확과 파종의 과정을 거치며 벼는 점차 자연적인 탈립성을 잃어버리고 오직 인간의 손으로 물리적인 힘을 가해야만 줄기에서 떨어지도록 신체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스스로 번식하는 능력을 잃는 대신 인간의 보호 속에서 생존을 보장받는 길을 택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순화벼, 즉 인간에게 완벽하게 길들여진 재배벼의 가장 핵심적이고 결정적인 특징입니다. 연구진은 소로리 벽씨가 과연 땅에 떨어진 야생벼인지 아니면 인간에게 길들여진 순화벼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아주 정밀한 형태의 분석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벽씨를 주사전자 현미경이라는 최첨단 과학 장비에 넣고 표면을 수천 배로 확대해서 샅샅이 관찰하기 시작했죠. 연구진이 가장 집중해서 본 부위는 바로 소지경이었습니다. 소지경이란 나달과 벼 이삭의 줄기를 서로 연결해주는 아주 작은 꼭지 형태의 연결 부위를 말합니다. 만약 이 소지경 부위가 동그랗고 매끄럽게 떨어져 나간 형태라면 그것은 벼가 자연의 섭리에 따라 다 익어서 스스로 땅에 툭 떨어진 전형적인 야생벼일 확률이 높습니다. 반면 단면이 거칠거나 날카롭게 뜯어낸 흔적이 있다면 자연적으로 이탈된 것이 아니라 인간이 도구를 사용하거나 손으로 꽉 쥐어 물리적인 힘으로 수확했다는 아주 결정적인 물증이 되죠. 전자현미경을 통한 분석 결과는 고고학계의 판도를 바꿀 만큼 놀라웠습니다. 소로리 벽씨의 소지경 단면에서는 자연적으로 매끄럽게 분리된 흔적이 아닌 무언가에 의해 인위적으로 잘려나가거나 강제로 뜯겨나간 거칠고 불규칙한 흔적이 뚜렷하게 관찰된 겁니다. 또한 벽씨 표면의 미세한 세포 구조를 층층이 확대한 결과에서도 야생벼 특유의 단순한 구조보다는 현재 우리가 주식으로 먹고 있는 재배벼의 표면 구조와 훨씬 더 유사한 특징이 무더기로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소로리 벽씨가 자연의 바람에 흩날리는 들풀이 아니라 야생벼에서 재배벼로 진화해 나가는 아주 중요한 생물학적 중간 단계, 즉 인류가 의도적으로 관리하고 수확했던 순화벼라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명백하고 빈틈없이 입증된 순간이었습니다. 이 흔들릴 수 없는 굳건한 과학적 증거 앞에서는 그토록 콧대 높고 의심 많던 세계 고고학계도 결국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2003년 세계적인 권위와 파급력을 자랑하는 영국의 공영방송 BBC는 대한민국 청주에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벽시가 발견되었으며 이것이 기존의 농경 역사를 다시 쓰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전 세계로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쌀에 관한 한 세계 최고의 권위를 가진 국제기구인 국제미작연구소 역시 엄격한 검증을 거친 끝에 소로리 벽시를 공식적으로 세계 최고의 벽시로 인정하고 학계에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중국 호남성이 독점적으로 차지하고 있던 세계 최고 벽시의 타이틀과 농경 발상지의 명예가 마침내 대한민국 충청도 청주의 옥산면 소로리로 공식적으로 넘어온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아주 흥미롭고 당연한 의문이 생깁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벼농사의 흔적이 한반도에서 나왔으니 전 세계의 모든 벼농사는 대한민국에서 발원하여 중국과 일본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수많은 국가로 퍼져나간 걸까요? 1만 5천 년 전 한반도에 살던 농부들이 거대한 배를 타거나 걸어서 중국 대륙으로 건너가 벼농사 기술을 전수해 주기라도 한 것일까요? 결론부터 확실히 말씀드리면 현대 고고학계는 인류의 기원과 역사를 그렇게 단순하고 단선적인 방향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재 세계 학계에서 가장 유력하고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학설은 바로 다중기원론입니다. 초기 소롤이 벽시를 맹렬히 비판했던 중국의 저명한 고고학자 옌원민 교수도 결국에는 이 다중기원론을 강력하게 지지하며 한 발 물러선 바 있죠. 이 다중기원론 이론의 핵심은 간단명료합니다. 지구의 기후가 전반적으로 따뜻해지던 간빙기 시기, 단 하나의 특정 지역에서만 기적이나 마법처럼 농사가 시작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후와 토양 등 자연 조건이 알맞게 변한 지구상의 여러 지역에서 서로 교류가 없던 다른 인류 집단들이 각자의 생존을 위해 동시다발적으로 주변의 야생 식물을 길들이며 농경을 시작했다는 이론이죠. 약 1만 5천 년 전 매서운 빙하기가 막을 내리면서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 전역의 기후는 벼가 자라기에 아주 적합한 고온다습한 환경으로 서서히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양쯔강 유역에 살던 사람들도 무성하게 자라나는 야생벼 군락을 발견하고 이를 채집하며 서서히 농사의 개념을 깨우치기 시작했을 것이고 인도의 겐지스강 유역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식물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와 완전히 동일한 시기에 한반도의 충청도 지역에 살던 우리 선조들 역시 가혹한 환경 변화에 지혜롭게 적응하며 주변에 널려있던 벼를 선택적으로 수확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누구의 도움도 없이 독자적으로 터득해 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소로리 벽시가 가지는 진짜 위대한 역사적 의미는 단순히 우리가 세계 모든 농경의 유일한 기원이고 중국을 이겼다는 편협한 국수주의적인 자존심 싸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가 수렵 찻집이라는 불안정하고 철저히 수동적인 생존 방식을 벗어나 자연을 직접 통제하고 작물을 재배하기 시작한 그 거대한 문명사적 전환점에 우리 한반도의 선조들이 그 어떤 문명보다도 일찍 그리고 성우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는 명백한 물리적 증거라는 점에 있습니다. 인류 문명이 비로소 눈을 뜨고 태동하던 그 이른 새벽에 이미 한반도의 땅 위에도 위대한 기술적 혁신의 씨앗이 단단하게 뿌리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처럼 전 세계 고고학계를 충격에 빠뜨리고 역사를 새로 쓰게 한 위대한 발견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 스스로는 소로리 벽시가 가진 엄청난 역사적 가치를 제대로 대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뼈아픈 현실입니다. 우리 주변국인 중국의 상황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중국은 과거 자신들이 발굴한 벽시 유적 현장 주변에 막대한 농토를 수용해 어마어마한 크기의 현대적 유물 박물관을 으리으리하게 지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관광객과 고고학자들을 불러 모으며 그곳이 세계 농경 문화의 위대한 중심지임을 끊임없이 세뇌하듯 홍보하고
과시하고 있죠. 반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유물을 품고 있던 우리가 발견한 소로리 벽시의 발굴 현장은 어땠을까요? 오창과학산업단지가 빼곡하게 들어선 삭막한 아스팔트 도로 한편에 이곳이 엄청난 유적지임을 알리는 작고 초라한 표지석 하나만이 덩그러니 세워져 찬 바람을 맞던 시절이 대단히 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조차 그 돌덩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었죠. 불행 중 다행으로 최근 들어서는 청주시를 비롯한 지자체에서 소로리 벽시에 사이버 박물관을 꼼꼼하게 구축하고 소로리 벽시 관련 실제의 박물관 건립을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며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대표적인 특산물인 청원생명쌀과 연계해 소로리 벽시가 가진 역사성을 널리 알리려는 긍정적이고 실용적인 노력들을 이어가고 있죠. 실제로 청주시의 청원생명쌀은 세계 최초의 벼농사 기원지라는 묵직한 긍지를 바탕으로 저탄소 농법과 철저한 품질 관리를 거쳐 대한민국 명품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는 등 시장에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계 최고라는 독보적이고 자랑스러운 타이틀이 무색할 만큼 국가적 차원의 대대적인 조명과 체계적이고 항구적인 보존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인 것이 사실입니다. 가장 오래되고 귀중한 인류의 유물을 바로 우리 땅에서 직접 발견해 놓고도 정작 우리 스스로가 그 가치를 가벼이 여기고 잊고 지낸다면 언젠가 또다시 막대한 거대 자본과 억지 주장을 앞세운 주변국들에게 우리의 소중하고 찬란한 역사를 조용히 빼앗기게 될지도 모릅니다. 소로리 벽시는 그저 연구소 수장고에 보관된 까맣고 조그마한 나달 몇 개가 아닙니다. 1만 5천 년 전 매섭고 거친 자연 속에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살아남기 위해 직접 굳은 흙을 파고 조심스레 씨를 뿌렸던 우리 선조들의 치열한 생존의 기록이자 이 땅 한반도에서 싹튼 인류 농경의 가장 오래되고 고결한 땀방울입니다. 이제는 흙먼지를 털고 일어난 이 작은 벽시 한 톨이 우리에게 조용히 들려주는 거대한 역사에 우리 모두가 진지하고 숙연한 자세로 귀를 기울여야 할 때가 아닐까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용 좋았다면 구독해주세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 가장 빠르게 보게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